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태바 9번이네요. 9페이지. 자, 우리 건축법에 또 여러 가지 기준 중에 우리 시험에 종종 다루지는 게 높이 제한입니다. 우리 건축법은 높이 제한이 몇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가로구역이죠. 자, 가로구역을 단위로 높이를 허가권자가 뭐한다? 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허가권자가 가로구역을 단위로 높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 권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란 말은 어떤 동네는 높이가 정해져 있을 수 있고 어떤 동네는 높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높이가 없으면은 요 규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높이가 정해진 동네는 요 높이에 맞추어서 건물을 지어라 그런 얘기죠. 그거예요. 그거 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높이를 정할 적에 우리 최근 시험 문제는 어렵게 내려고 높이를 정할 때 어떤 내용들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걸 한번 다른 자격시험에서 한번 물으니까 뭐 출제한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높이를 정하려면 우리 건축법은 뭔가를 정할 때 반드시 필수 절차가 뭡니까? 심의죠. 건축인이 심의한다. 그리고 건축법 문제에서 만약에 건축인이 심의한다 그러면 맞다고 보고 안 한다 그러면 틀렸다라고 생각해도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물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라는 대상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은 아주 오래전에 한 번 있고 그건 한 30년 전에 한 번 있고 없어요. 그러니까 안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주민 의견 듣고 뭐한다?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정한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2번은 같은 동네라도 높이를 정할 때 그 높이를 특정한 대지는 높이를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하고 문장이 갔으니까 끝말은 완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가야 되겠죠. 근데 완화시킬 때는 뭐 한다? 심의 거쳐서 완화시켜 준다. 그러면 되고. 자, 어쨌든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본 건 별도 지정입니다. 같은 가로구역이라도 같은 동네라도 높이를 똑같이 정해야 됩니까? 용도나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까?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요거 하나 하고요. 용도나 형태에 따라서. 두 번째, 특별시 광역시입니다. 특별시 광역시는 가로구역이 많아도 너무 많죠. 그래서 여기는 동네마다 높이를 다르게 정하는 이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예 그 높이를 뭘로 정할 수 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가로구역 단위입니다. 가로구역 단위를 높이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다라는 겁니다. 특별시 광역시다. 그럼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 뭐라 물어봤을까요? 시장 군수가 시군 조례로 이렇게 물어봤겠죠. 시군 조례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가로구역 단위보다도 더 많이 물어보는 게 뭐죠? 1조. 햇빛 때문에 높이를 제한받는 내용이 이제 중요하죠. 자, 햇빛 때문에 높이를 제한받는 게 1조 등의 확보입니다. 1조 등의 확보죠. 자, 1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높이를 제한받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전용 주거지역하고 어디하고 일반 주거지역이죠.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 준주거는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준주거는 이름은 주거인데 어디 무슨 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성격이 비슷하죠. 상업지역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서 전용주거 일반 주거는 어떤 건물을 짓든지 간에 어떤 건축물을 짓든지 간에 햇빛 때문에 높이 제한 받습니다. 그럼 요 동네에서는 어떻게 짓느냐 이런 내용 하고요. 자, 두 번째는 공동주택이죠. 자, 공동주택은 아연닭이죠. 아연닭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숙사는 건축법에 공동주택 맞죠? 그런데 햇빛하고는 관계없어요. 햇빛이 안 받는 건 아연닭. 이는 단어 뭐죠? 다시 해야 되죠? 다시 해야 돼. 다가구는 단독이죠? 다중다가구는. 요 세 가지는 또 별도로 요 규정 말고도 제한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아연닭은 전용주거 일반주거 지역에서는 당연히 이 규정 적용받고 그러면 전용주거 일반주거뿐만이 아니고 다른 준용주거 일반주거 아니더라도 이 규정을 또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규정을 또 적용받는 거예요. 그럼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어떻게 짓는 거예요? 원칙이
원칙이 정북이죠. 원칙이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자 햇빛은 남쪽에 들어오죠. 우리가 이제 그림 안 그려도 아시죠?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라면 몇 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9m를 기준으로 해서 9m 이하에 있는 부분은 얼마 이상을 띄우고 1.5m 이상에서 구체적으로 띄우는 거리는 뭘로 정한다? 조례.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주어라. 적어도 1.5m 이상은 정북 방향에서 뭐해라? 이렇게 띄워주라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9m가 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절반, 각 부분 높이의 절반, 만약에 여기가 10m다면은 요 부분은 얼마를 띄워주라고? 요 높이의 절반, 5m죠. 5m 이상에서 뭘로 정한다고? 조례. 자, 요만큼을 띄워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빼딱하게 이렇게 짓는다. 아니면은 계단식으로 짓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지만이 햇빛은 남쪽에서 들어오니까 정북 소유자 뒤통수로 이렇게 햇빛이 들어간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전용주거 일반주거는 무슨 방향에서?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렇게 말아 건물을 띄워줘라. 띄워줘라. 이런 얘기죠. 요게 일조 확보 이하 높이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얼마를 띄워?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웁니다. 조례는 어떻게 정해? 9m 이하에서는 1.5m 이상에서 조례. 9m가 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죠. 2분의 1 이상에서 조례입니다. 됐지요? 요게 원칙이고, 자, 예외적으로 무슨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 정남 방향으로 할 수도 있죠. 예외적으로 정남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 자, 정남 방향으로 하는 건 예외니까 예외는 사유가 나와야죠. 그 사유를 어떻게 외웠어요? 정택, 도산되죠. 정택, 도산됩니다. 정이 뭐죠? 정비고요. 택이 뭐죠? 택지개발이고. 정택이는 많이 들어봤죠? 정택님도 어디서 나왔어? 요 정택 도산대 자체가 어디서 나왔어? 지구단위 기획구역이잖아. 지구단위 기획구역 지정하는 대상이 정택 도산대 아닙니까?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공경하는 정택이가 도도하게 서 있다고 그랬잖아. 공경하는 정택이가 도도하게 서 있다. 우리는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뭔가 만약에 정택이 나왔죠. 어디서 나왔더라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정택이 나올 때마다 그걸 다 적어. 그럼 나중에 책을 어디를 열어봐도 다 같이 복습이 되잖아. 그지요? 우리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중개사법 암기할 거 얼마나 많아. 그럼 뭐 생각날 때마다 그 옆에 적어 놓으면 나중에 그 페이지만 열어도 같이 복습이 되잖아. 맞죠? 자꾸 반복이에는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안 보면 또 잊어버려. 정택 도서. 또 뭐가 있어? 정북 방향으로 뭐가 있어? 정북 방향으로 공지가 있죠. 공지. 그러면 정북을 안 띄워도 되죠. 정남. 아니면 정북 소유자하고 뭐를 했어? 정북 소유자하고 합의 봤죠? 합의를 봤다. 정남으로 짓기로. 이런 경우는 정남으로 지을 수 있다 하는 거 하나 기억을 하면서 정북과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정북은 정북 방향 경계선에서 띄우라는 얘기잖아.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근데 정남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남은 시군구청장이 그 높이를 뭐 한다고? 고시한다 이 말이에요. 요 고시하는 높이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북은 뭐? 조례. 정남은 시군구가 고시.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왼쪽 페이지 맨 밑에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죠. 적용하지 않는 예외가 기역, 니은, 디귿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거기 기역도 개정되고 니은, 디귿은 새로 신설된 내용이거든요. 이것도 다 물어볼 수는 있어요. 자, 의미는 그런 의미죠. 거기 기역에 보면 경지가 이렇게 돼 있죠. 경은 경관지구를 말합니다. 지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말합니다. 가는 특별 가로구역을 말합니다. 특별 가로구역 들어보셨죠? 특별 가로구역. 그 다음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우리가 공부 안 하는 구역이니까 그런 게 있다가 어쨌든 경관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얘들은 경관, 미관이 특히 필요한 지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경관이나 미관이 특히 필요한데 거기에 도로 너비가 몇 미터가 돼? 20m 이상이죠. 그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혹시 한번 들어보면 돼요. 지가 중점권 경관 관리하는 구역인데 도로 너비가 20m가 넘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게 대지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죠. 그리고 이게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전용 주거나 일반 주거 지역이며. 그럼 정북방이 이렇게 띄어져야 되거든. 이렇게 띄어짓다 보니까 여기에 경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장으로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쓰레기장으로. 담배 피고 담배 공쳐 버리고. 아시겠죠? 가끔 술 먹고 사람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래 경관이 안 좋으니까 지가 중점 경관관리구역에서 도로 너비가 20m 이상인 경우는 이 대지 상호간에는 안 띄어줘도 된다. 무슨 지역이라도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지역이어도 안 띄어줘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가 중점 경관관리 도로 너비가 20m 이상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자, 뭐 건축 협정구역은 조건이 있어요. 가로 안에 조건이 있지만 어쨌든 건축 협정구역도 대상이 되는데 우리는 디귿 하나는 꼭 기억해 달라고 했죠. 정북 방향 인접대지가 전용주거 일반주거가 아니죠. 그럼 띄울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용주거 일반주거 지역에 건물이 이렇게 햇빛을 받을 권리가 있지. 전용주거 일반주거 아니면 적용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하자.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은 두 가지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있고 동그라미 2번 있죠. 동그라미 1번은 채광 방향 되어 있습니다. 자, 채광 방향이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죠. 자, 아파트가 있고 단지가 있고 이게 인접대지하고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인데 이 경계선에 놓여지는 아파트 동이 있을 것이다. 맞죠? 이 동의 채광 방향이 즉 발코니가 이쪽으로 있으면 햇빛이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여기하고는 인접대지 경계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발코니가 이쪽에 있어요. 발코니를 뭐라고 부른다? 채광창이 있는 벽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채광창이 있는 벽면이 인접대지 경계선을 보고 있다. 이러면은 인접대지 경계선에 바짝 붙어버리면 햇빛 안 들어오죠. 그래서 띄워주라 이런 얘기예요. 일정 거리를 띄워주는데 얼마를 띄워줄 것이냐.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 높이의 절반 이상을 2분의 1 이상을 띄워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놨느냐. 이 아파트의 높이는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 있죠. 여기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이에요. 여기에서 직각 방향으로 이 방향이죠.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이해갑니까?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요 거리에 몇 배까지 지으라고? 2배까지 2배 이하까지만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채광창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얼마? 수평거리에 2배 이하로 해라. 반대로 말하면 아파트 높이의 절반 이상을 뭐해라? 띄워라. 이런 규정. 이게 채광창 벽면 높이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요 규정은 무슨 지역에서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아? 일반 상업, 중심 상업에서는 절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요 규정은 일반 상업, 중심 상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죠.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적용 안 하는 건 여기 땅값이 무지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적용을 안 하는데 아니 상업이 두 개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린 상업도 있죠. 유통 상업도 있지만 유통 상업은 집을 못 짓죠. 걔는 상관이 없어. 그다음에 상업 지역하고 같이 노는 놈이 누구라고? 준주거 요 두 개는 2배까지가 아니고 몇 배까지 할 수 있다고? 4배까지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다세대 빌라는 가장 서민주택이죠. 우리 서민주택인 다세대 빌라는 높이에 얼마를 띄워라 2분의 1, 4분의 1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요 띄워주는 높이를 거리를 뭐한다? 정해놨다. 얼마 이상에 정해놨어? 1m 이상에서 조례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요거는 다세대주택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규정이 다세대 이 개정 신설되고 나서 몇 군데 조례를 확인해 봤더니 다 그냥 1m 돼 있는 대부분 1m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빌라는 다세대 빌라는 1m만 띄우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연립이나 아파트는 얼마?
1, 2mm 아파트는 높이의 2분의 1. 근린상업이나 준주거 지역이라면 4분의 1. 여기 띄어야 되죠. 그렇게 띄어야 된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은 뭐냐? 인동 간의 거리 규정. 아파트 단지에는 동이 한 동 있는 게 아니죠. 여러 동이 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동, 이게 인동이죠. 옆에 있는 동하고 거리 제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인동 간 거리를 얼마를 띄울까요를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신경 쓸 거 없고 우리는 이 공동주택은 두 가지 제한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거기 이해가 되면 되고 일반 상업, 중임 상업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4번은 높이 청수 산정. 요거는 이제 많이 했죠. 높이 청수 산정 방법.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이 어디까지? 상단까지인데, 자,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성간기탑, 계단탑, 막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당해 건축물 건축 면적이 얼마? 8분의 1. 괄호도 한번 보세요. 주택법에 따른 사학객 성인 대상의 공동주택이죠. 주거전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이라면 이때는 얼마까지? 6분의 1 이하. 그러면 우리가 높이를 구하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8분의 1까지 빼줄 거냐? 옥상 부분입니다. 6분의 1까지 빼줄 거냐? 이것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85 이하의 공동주택 같으면 6분의 1까지 빼줄 거고, 만약에 그 8분의 1 이하의 공동주택이 아니면 8분의 1까지 빼주겠죠? 8분의 1. 그거부터 먼저 잡아야 된다. 뭐 이거는 만약에 실제 그림을 주고 높이를 구하세요 해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8분의 1 이하까지는 뺀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이런 얘기가. 이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에서 상단까지 높이가 20m였다. 그런데 옥상 부분에 뭔가가 있는 거죠. 옥상 부분에 뭔가가 있다. 그러면 이 옥상 부분을 높이를 넣을 거냐 뺄 거냐 하는 내용은 옥상 부분의 면적하고 옥상 부분의 면적하고 뭐하고 건축 면적이죠. 가끔 문제에 보면은 연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연면적은 이걸 다 합한 게 연면적이야. 옥상 부분이 이 연면적의 8분의 1이 된다 그러면 큰일 나죠. 건축 면적이 얼마? 8분의 1이야까지. 그리고 요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요 면적이 얼마라고 할까? 10이다. 그러면 옥상 부분의 면적의 합계. 합계라는 얘기는 이게 2개 이상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합계가 건축 면적의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 커요? 8분의 1이 커요? 이거 하려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산수를 공부한 거야. 산수 왜 공부했는가 많이 궁금했죠, 그동안. 이거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요 경우는 요 옥상 부분의 높이는 뭐 한다고? 요거는 빼주는 거예요. 요거는 높이에서 뺀다 이 말이에요. 빼는데 요게 너무 높아. 요걸 기억해야 되겠죠. 몇 미터가 넘어? 12m가 넘으면 넘는 부분을 뭐 한다고? 포함을 시켜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높이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이더라. 뭐 정확하게 말하면 주택법으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집이 아니죠. 이런 경우는 얼마까지 빼준다고? 6분의 1. 6분의 1. 그런 내용. 그리고 청수 산정은 옥상 부분의 청수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청수 산정은 요거는 8분의 1 이하면 무조건 빼요. 아니면 이런 경우는 얼마? 6분의 1 이하 무조건 빼. 똑같죠? 높이하고 차이가 뭐야? 높이는 8분의 1 이하라도 12m가 넘으면 넘는 부분 넣잖아요. 근데 청수는 8분의 1, 면적이 8분의 1 이하면 무조건 뺀다. 그게 높이와 청수의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번 높이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 12m를 기억합니다. 이번에 청수가 나오죠. 산정 방법. 자, 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다. 청의 구분이 명확하면 산정 방법이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명확하지 않으니까 산정 방법이 필요가 있지. 그러면 높이 몇 미터? 4m마다 한 청으로 보죠. 자, 부분에 따라 청수가 다르면은 무슨 청수? 가장
많은 층수. 가장 많은 층수. 이걸 가중 이렇게 하니까는 글자가 비슷하죠. 또 가중 이러니까 또 제대로 읽도 안 하고 넘어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층수에서 빼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저 밑에 니은부터 봅니다. 지하층은 무조건 층수에서 뭐 한다? 뺀다. 지하층은 또 어디에서도 뺀다?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도 뺀다. 그렇지요. 자, 기억은 아까 얘기했죠. 옥상 부분 똑같습니다. 얼마까지 빼줘? 8분의 1, 6분의 1까지 뺀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옥상 대표 공간. 이것도 많이 했죠. 이거는 숫자가 전부 얼마만 나와? 1. 숫자가 1만 나온다. 몇 층 이상? 11층 이상. 바닥 면적 합격 얼마? 1만 이상. 이럴 때는 옥상이 만약에 평지붕이라면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라. 평지붕이 아니고 경사지붕이라면 경사지붕 아래에다가 대표 공간을 마련해라. 자, 경사지붕 아래에다가 대표 공간 마련하면 바닥이 생기죠. 이거 바닥 면적에 들어간다 뺀다? 들어가지. 바닥 면적에는 들어가지. 용적률 계산할 때는 빼지. 용적률 계산할 때는 뺍니다. 우리가 용적률 계산할 때 뺀다는 말하고요. 그다음 바닥에서 뺀다는 경우는 다른 거예요. 그럼 제가 전부 여기는 숫자가 1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숫자가 1입니다, 1만 나옵니다라고 하는 게 또 어디서 나왔어요? 이렇게 자꾸 생각을 땡겨봐야 돼. 어디서 나왔어? 1. 안전관리 예치금. 안전관리 예치금. 연면적 얼마? 1000 이상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건물이죠.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공사비 몇 프로? 1% 범위, 1% 범위 안에서. 기억나시죠? 그 1001%를 우리 시험에서 가로 메꾸는 문제를 최근에 물어봤죠. 그러면 안전관리 예치금 만약에 돈이 생각났어. 그러면 돈 내치하는 게 국회법에도 나오죠. 이행보증금. 정비법에도 나오죠. 존비협동, 사업비 예치. 사업비 예치 기억납니까? 무슨 사업에서? 재개발. 시행자가 믿지 못하는 누구? 지정개발자 중에 누구? 지정개발자는 3개 있었잖아. 토지 등 소유자인 지정개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이렇게. 돈 예치하는 거 3개 공부하셨잖아. 농지법에도 나와. 농지법에도. 농지법에도 농지 전용할 때 농지보존 부담금 할 때 나오거든. 근데 그건 공부 안 했잖아. 그건 우리 시험 물어본 적이 없어.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다. 돈 예치하는 거 3가지까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숫자가 1만 나온다. 자, 테마 10번 면적 상정 방법은 뭐 거의 매년 출제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특히 뭐 바닥 면적은 계속 물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 건축법에서 면적은 4가지를 적어놓고 있네. 첫 번째는 대지 면적. 그리고 하나의 건축물에는 면적의 종류가 몇 개가 나오죠? 3개.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 면적. 그지요?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 면적. 뭐 대지 면적은 그닥 우리 시험에 물어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 대지 우리 공법의 면적은 전부 수평 투영 면적이죠. 수평 투영 면적이니까 우리 대지가 빼딱해요. 우리 집에 대지가 약 8,000평 정도 되거든. 8,000평. 8,000평 정도 되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 온갖 게 다 있지. 온갖 게 암석지도 있고 늪지대도 있어. 거기 악어도 몇 마리 돌아다녀요. 악어도. 그런 것들 다 대지 면적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수평으로 투영했는데 왜 안 들어가겠어? 다 들어가지. 경사진 면적이 아니고 수평 투영 면적이야. 다 들어가. 근데 뭐를 빼자고?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아시겠죠?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뭐가 지나가?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가 지나가. 도시군 계획시설인 공원이 있어. 이런 것들은 우리 사유지가 아니죠. 그거는 대지 면적이 너무 안 되지. 그거는 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건축성과 관련해 가지고 건축설이 대지 안으로 후퇴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럴 때도 뺐죠. 포함시키는 거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 그런 것들도. 자, 건축 면적은 원칙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이죠. 외벽의 중심선. 벽이다 기둥이다. 벽인지 기둥인지 생각이 잘 안 나면 시험 치다가 건물을 한번 봐요. 벽을.
그럼 벽의 중심선이 돼야 될 것 같아? 기둥의 중심선이 돼야 될 것 같아? 벽이죠. 기둥이 안으로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외벽의 중심선으로 돌아가고 만약에 외벽이 없죠? 없고 기둥만 있는 건물이다. 그러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둥만 있으면 기둥의 중심선. 그러면 하나의 건축물에는 건축 면적은 몇 개가 돼야 돼? 하나의 건물에는 건축 면적은 몇 개가 돼야 돼? 한 개가 돼야지 외벽의 중심선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제가 건축 면적이 몇 개가 돼야 돼 이러니까 3개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죠. 지금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 면적 3개가 있다고 지금 대답한 거거든. 건축 면적이 몇 개냐고 물었잖아. 건축 면적은 위에서 건물을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면적이 건축 면적이니까 그거는 한 개입니다. 외벽의 중심선. 그럼 물어봅시다. 바닥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 하면 돼, 안 돼? 바닥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방금 건축 면적이 외벽의 중심선인데 그럼 바닥 면적하고 건축 면적하고 똑같아요? 아니잖아. 우리 강의실의 바닥 면적이 얼마에 물으면 이쪽은 외벽이 맞죠? 요건 외벽이에요. 또 아니잖아 요거. 그럼 외벽이 중심선하면 안 돼. 이 바닥을 구획하고 있는 기둥이나 벽이 있겠죠? 그거의 중심선이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럼 바닥 면적은 한 개요, 여러 개요? 여러 개지. 바닥 면적, 강의실의 바닥 면적, 여기 2층만 하더라도 강의실 바닥 면적, 또 작업실 바닥 면적 있잖아, 그죠? 사무실 바닥 면적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5층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이렇게 표현해. 5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일 때는 또 이렇게 건축 기준이 나온다고. 이해가죠? 그러니까 건축 면적과 바닥 면적은 달라요. 자, 어쨌든 건축 면적은 위에서 내려단 부분인데 우리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건 그 이번에 지표 부분이죠. 위에서 내려다 부분에서 내려다 볼 때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뭐가 보여요? 이렇게 지표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이죠? 지표에 튀어나와 있는 거. 그러면 건축 면적은 뭐 때문에 건축 면적을 규제를 합니까?부터 알아야 돼요. 건축 면적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면적이라면, 그럼 위에서 내려다 보면 건축 면적만 보여? 대지 면적도 보여? 대지 면적도 보이지. 그러면 결국은 대지 면적은 이만큼인데 건축물이 이만큼 지어져 있네 이 말이잖아. 위에서 수평적으로 봤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뭐라고 그래? 건폐율이라고 하잖아. 건폐율. 그러면 건축 면적은 건폐율을 규정하려고 만든 거예요. 건폐율을 규정하려고. 그럼 우리는 건폐율 얼마까지 지으라고 정해져 있죠. 그럼 결국은 건폐율 얼마까지만 지으라는 얘기는 건축 면적을 얼마까지만 지으라고 규제하는 거잖아. 그래서 건폐율은 뭐를 규제하는 거다? 건축 면적. 그래서 우리 시험에 건축 면적 물으면 뭘 찾아? 건폐율. 건폐율 물으면 뭘 찾아? 건축 면적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연면적 물으면 뭘 찾고? 용적률. 용적률 물으면 뭐 찾고? 연면적. 그래서 계산 문제 할 때도 그렇게 찾으라고 했잖아. 그래서 건축 면적은 건폐율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이 건축 면적에 들어가느냐 빼느냐 하는 거는 건폐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지표에서 몇 미터까지는 빼준다고? 지표에서 1m까지는 여기는 공지로 그냥 보겠다 이 말이에요. 응? 우리가 불이 나거나 이렇게 해도 그냥 뭐 뛰어넘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요거는 그냥 빼주겠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건물이 만약에 뭐 하는 건물이고 창고고 여기는 차량을 이렇게 접안시켜 가지고 물품을 입출구하는 부위죠. 차량을 접안시켜 이때는 얼마까지 빼주겠다고? 1.5m까지 빼주겠다. 원칙은 1m까지 빼주는데 1.5m까지 빼주는 경우도 있다. 이해갑니까? 그런데 지표에 있는 부분으로서 건축 면적은 높이하고 전혀 관계없이 건축 면적이 안 들어가는 것들이 있죠. 보행 통로, 차량 통로 이런 것들. 보행 통로나 차량 통로 같은 건 어차피 통행에 지장을 주니까는 건폐율이 건축 면적이 넣겠다는 건데 어차피 그것들은 통로잖아요.
그리고 뭐도 빠져? 생활 폐기물 보관함. 또 지하층에 들어가는 상부 있죠? 지하층 상부. 지하층 상부에 지붕 있어요, 없어요? 지붕 있어야지. 그 경사로에 지붕 없으면 빗물 다 들어가잖아. 그 지붕이 있어도 그런 건 건축 면적하고 관계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됐죠? 그 몇 가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돌출 차양 등도 빼주죠. 돌출 차양.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보이는 면적이 또 뭐가 있다? 상부에 이렇게 처마, 차양 등 요거 있죠. 처마, 차양 등. 우리는 건축 면적이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니까 얼마가 보이고 있어 지금. 외벽의 중심선에서 이만큼이 더 나왔죠. 외벽의 중심선에서.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인데 요것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얼마까지는 빼준다고? 1m까지는 빼주겠다면 1m까지. 자, 일반 건물은 1m까지 빼주는데 한호가 몇 미터? 2m. 우리 공동주택의 충전시설 몇 미터? 2m. 뭐 요번에 뭐 새로 생긴 뭐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이런 게 있는데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2m 빼주는 게 있고 3m 빼주는 게 있죠. 축사. 3m 빼주는 게 있죠. 전통 사찰. 뭐 그걸 우리 시에 자주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한 번 정도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 면적은 그렇게 보시고 바닥 면적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외벽하면 안 돼. 바닥 면적은 그냥 벽. 구역하고 있는 그냥 벽 또는 기둥, 기타와 유사한 구역의 중심선으로 둘러싼 면적. 어쨌든 우리 건축법의 면적은 다 뭘로 돌아간다? 중심선. 중심선. 혹시나 우리 주택법에서 우리 시험에 최근에 딱 한 번 물어봤어요. 주거 전용 면적 구하는 거. 주거 전용 면적 구하는 거 우리 시험 딱 한 번 물어봤는데 전부 거기도 중심선입니다. 단독주택도 중심선이에요. 근데 공동주택 있죠. 공동주택. 요 놈은 내부선이야. 외벽이 내부선. 그러니까 저 벽이 있잖아요. 다 그 단독주택 전용 면적은 중심선으로 돌아가는데요. 공동주택은 저 보이는 면 있죠. 안쪽에선. 안쪽 면. 그걸 내부선으로 돌아가는 면적. 그걸 안목지수라고 그래요. 안목지수. 눈에 보이는 면적이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25.7평 이게 국민주택 규모 평수였잖아요. 과거에는 평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형이라고 그러죠. 제곱미터로 하잖아. 제곱미터로. 그러면 똑같은 평이라도 지금 평수가 훨씬 넓은 거예요. 아시겠죠?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참고 한번 해주시고,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을 빼고는 전부 뭐다? 중심선이다. 중심선. 오른쪽. 바닥 면적에 포함하는 거 두 개 있죠? 그 두 개를 기억하는 거예요. 바닥 면적. 그럼 요 두 개는 끝말이 뭘로 끝나야 돼? 요거는 바닥 면적에 넣는다는 의미로 봐야 되겠죠. 벽이나 기둥의 구역이 없는 걸 어떻게 한다? 끝에서 수평거리 얼마?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또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지붕 끝에서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그러면 안 돼. 그럼 도너스가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제외한 면적이 아니고 둘러싸인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뭐니 해도 우리가 잘 아시는 거죠. 발코니, 노대 이런 거죠. 노대 기타와 유사한 것의 바닥은 난간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뭐 얼마를 빼줬어? 앞에 말 다 무시하고 그다음 모대와 곱하기 얼마? 1.5 곱하기 1.5 한 값을 빼고 나머지를 뭐 한다고? 포함시킨다. 곱하기 1.5 해서 그만큼은 빼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코니 만들 때는 곱하기 1.5 요만큼만 딱 만들겠죠. 더 초과하게 안 만든다 이 말입니다. 1.5를 빼고 나머지를 포함. 어쨌든 끝말은 포함시키는 거죠. 요만큼은 빼고 포함. 그러면 2번은 제외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요거 두 개 말고 발코니하고 벽이나 기둥이 구역이 없는 거 빼고 두 개 나머지는 전부 끝말이 뭘로 끝나야 돼?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끝이 나야 맞다는 겁니다. 근데 산입하지 아니한다 해서 두 가지를 주의하자는 거예요. 그게 다락이죠. 왜? 숫자가 나오잖아. 다락은 무조건 빼줍니까? 층고가 1.5까지만 빼줍니까? 층고가 1.5입니다. 반자 높이 아니에요. 반자 높이가 뭐예요?
방의 바닥에서 반자까지 높이죠. 반자까지 높이가 반자 높이입니다. 반자 높이는 한자 반이 한자의 반이 아닙니다. 반자까지 높이. 그럼 반자까지 높이란 말은 요거 보이는 거 있죠? 텍스트. 요거 보이는 높이까지가 반자까지 높이야. 그럼 바닥에서 반자까지 높이 하면은 내가 다라이 가서 내가 키가 만약에 정확하게 1.5라면은 딱 꼿꼿하게 서죠, 안 서죠? 이거 안 서진다고 하면 이해 못 하고 있는 거야, 아직까지. 요게 반자라니까. 요게 눈에 보이는 게 이게. 그럼 다락의 반자 높이가 1.5m까지 빼준단 말은 내가 키가 정확하게 1.5라면 서죠, 안 서죠? 신발 신고 올라갈 거잖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 신발 안 신고 올라갔어. 서지겠죠? 딱 1.5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자 높이가 아니라니까. 1.5인 나도 못 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높이? 층고. 반자 높이가 아니고 뭐? 층고. 예전에 우리 시험에 반자 높이라고 안 물어봤어. 자, 반자 높이하고 층고는 어떻게 달라요? 층고가 뭐예요? 층고는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요 앉아 계시는 바닥 있지요. 요 바닥이 윗면입니다. 윗면. 위층에도 요 바닥이 있겠죠. 윗면입니다. 윗면에서 어디까지? 윗면까지. 요 높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층고라고 그래. 그럼 쉽게 말해서 요 높이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반자 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자 높이다. 그럼 반자 높이가 1.5m라면 1.5m에 나는 꼿꼿이 설 수 있다. 근데 층고가 1.5이기 때문에 요 반자 높이는 실제로 1.5m가 안 되죠. 경사진 지붕 같으면은 층고가 얼마? 1.8. 자, 그러면 경사진 지붕이라고 안 했는데요. 높이가 1.8이에요. 층고가 다락이. 그러면 그 다락 바닥은 넣는다 뺀다? 넣어야지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약에 경사진 지붕 형태인데 층고가 2m라고 나왔어. 다락의 층고가. 그러면 그 다락은 바닥 면적에 넣어요 빼요? 넣어야지. 그래서 요 숫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1.5, 1.8. 자, 그리고 요번에 새로 신설된 거죠. 건축물 내부의 설치는 냉방 설비, 배기장치입니다. 냉방 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 공간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실외기, 에어컨 달 때 실외기. 우리가 대부분 실외기 보면은 뭐 아파트 밖에다가 주렁주렁 이렇게 달아놨죠. 그래서 미관이나 안전에 좋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다 설치라 이 말입니다. 실내에다가. 그러면 그거는 면적에서 바닥 면적에서 뭐 하겠다? 빼주겠다. 바닥 면적에서 빼주겠다. 근데 1제곱미터까지만 빼줍니다. 1제곱미터까지만 빼준다. 그리고 나머지 모르는 말이 나오면 뭐 하자? 뺀다. 모르는 말이 나오면 뺀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지하나 옥상이나 옥 외에 있을 때 빼주느냐, 지상층에 있을 때 빼주느냐, 이렇게 구분한다면 탱크만 생각하면 돼. 탱크. 탱크. 이제 우리 아파트도 사실은 물탱크, 기름탱크 이외에 북한에서 쓰는 이런 탱크들을 다 갖다 놔야 돼. 그럼 탱크는 지하에 갖다 놔야 돼, 지상층에 갖다 놔야 돼. 지하 아니면 뭐 옥상 아니면 옥 외. 탱크는 지하, 옥상, 옥 외에 있을 때 빼줍니다. 그럼 나머지는 지상층에 있을 때 빼준다 이 말이죠. 전기실, 기계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 이런 것들은 지상층에 있을 때 다 빼준다. 자,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죠.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빼는 게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네. 지하층, 지상층에서 빠지는 게 3개네. 부속, 용도의 뭐 주차장. 그리고 아까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이죠. 피난안전구역도 뺍니다. 뭐 피난안전구역도 신설되고 우리 시험에 딱 한번 물어봤어요. 4번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아까 대표공간 만들었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테마 11번은 건축협정입니다. 건축협정. 자, 건축협정도 많이 했죠. 건축협정. 어쨌든 우리 시험에 뭐 건축협정하고 결합건축은 비슷한데 뭐 내용은 전혀 다르지만은 글자를 읽으면은 뭐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 결합건축은 신설되고 아직 우리 시험에 뭐 제대로 다뤄지지는 않았는데,
자, 건축협정은 첫 번째 건축협정은 뭡니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이 말이죠. 리모델링 할 때 이걸 소유자들이 모여서 뭐 한다고? 협의하여 정한다. 협정 체결한다 이 말이죠. 요거는 가장 작은 규모의 재개발이에요. 우리가 규모가 있는 건 빈집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이 있어가지고 그 법률에서 조금 약간의 공익성을 부여합니다. 우리 정비법에서는 공익성이 크죠. 그래서 아예 조합 만들어서 일부가 반대하더라도 그냥 재개발은 조합을 수용해버리죠. 재건축은 뭐하고 매도 청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얘들은 공익성은 없어요. 그래서 전원이 뭐 해야 돼? 전원이 합의가 되어야지만이 건축협정 체결이 가능하다. 그럼 건축협정 체결이 어려워 쉬워? 어렵죠. 그래서 누가 주도해야지만이 된다고. 누가 주도해야지 합의가 돼? 지존이 주도해야 된다니까. 지존 주도. 이 주가 뭐예요? 우리 정비사업 중에는 여기 할 수 있는 게 딱 지역이 있어. 주광역 개선 사업. 우리 주광역 개선 사업은 스스로 보증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때는 자기들끼리 협정 체결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도가 뭡니까?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이죠.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요 주도는 어디에서도 나와요? 결합 건축. 결합 건축 대상 지역도 됩니다. 주도. 지가 뭡니까? 재개발하는 동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존이 뭡니까? 존치 지역이죠. 이건 뉴타운법, 도시 재정비 촉진법입니다. 예, 그거는 뉴타운법에서 존치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존주도 이걸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박스에 나와 있죠. 지존주도가 밑에 박스야. 1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2번에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존치 지역. 세 번째 우리 정비법의 주광역 개선 사업.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하는 구역은 안 됩니다. 그거는 정비법으로 해야지 협정 체결하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세요. 자, 시도의사 시군구 청장 이하 이들을 뭐라 부른다? 협정 인가권자. 이들이 도시 주광역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조례로 정하는 구역 이렇게 돼 있죠. 조례로 정하는 구역. 이걸 작년에 다른 자격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렇게 한번 우리가 보셨어요. 자, 그래서 그 위에 누가 협정을 체결해? 소유자, 지상권자, 이해관계가 있는 자, 이 자들을 전부 묶어서 뭐라 불러? 소유자 등이라고 합니다. 얘들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뭐를 받는다고? 인가를 받아요. 인가권자를 시도 시군구라고 적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인가권자는 시군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협정 인가를 받는다. 그러면 인가권자는 인가를 할 때 뭐 한다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외적으로 공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뭐가 탄생하게 돼? 협정구역을 공고를 한다는 건 제3자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협정 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네가 건축협정이 체결됐어요 하고 공고가 되어졌잖아. 그럼 내가 이 동네의 땅을 사죠. 그럼 이 동네는 여러 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네 땅을 내가 샀어. 그러면 나도 이 협정 체결한 내용을 준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이자의 그대로 이자의 어떤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아시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십자가는 뭡니까? 시군구에 하는데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는 어느 시군구한테 인가를 받을까요? 이 말이죠. 이럴 때는 과반이 속하는 시군구, 과반이 속하는 시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문이 조금 문제가 있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데, 자, 과반이 속한다 했는데 만약에 3개 이상이 걸쳐질 수도 있을까? 이런 사고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런 상으로는. 그럼 과반이 속한다. 그러면은 그럼 나머지 지역은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자꾸 이야기할 필요 없고 그냥 시험에 그림.
그럼 제일 맞는 말은 그냥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신구 이러면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그러면 되는데 과반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되죠. 자, 어쨌든 좋습니다. 2번. 자, 인가를 받았는데 인가를 뭐 할 수도 있어? 변경할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죠. 자, 변경 폐지는 그동안 우리는 뭐라고 공부하셨는데 새로운 행위.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 전원이 합의를 받아서 다시 뭘 받아야 돼? 인가를 받아야죠. 그런데 폐지는 좀 다르죠. 폐지는 전원이 동의합니까? 과반수만 동의하면 됩니까? 과반수가 동의하면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래 폐지해 보면은 네 번째 줄 다만 이렇게 돼 있죠. 다만. 요 다만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협정을 체결하면 그 밑에 3번 큰 3번 특례가 나오죠. 두 가지 특례를 받아요. 가장 대표적인 특례가 뭐다? 맞벽 건축입니다. 맞벽 건축은 자, 맞벽 건축이 뭔지 아시죠? 우리 민법에 상린강이라고 들어보셨죠? 인접대지역 경계선에서 50cm 이상씩 띄워줘야 되잖아. 그런데 그 규정을 적용 안 하는 거예요. 50cm를 안 띄워도 되는 거예요. 맞벽 건물. 그래서 협정 체결할 때는 맞벽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건축 협정을 통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을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착공신고, 사용승인, 공사감리 등에 관해서는 개별 건축물마다 하지 않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전부나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맞벽 건물 지을 때는 허가 신청할 때도 같이 따로따로 안 가도 돼요. 공동으로 하고 수수료도 같이 내. 그럼 돈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절차도 뭐 한다고 허가 신청하고 사용승인 받고 감리하고 하는 것도 다 같이 한다 이 말이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특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통합 적용 나오죠. 이 통합 적용은 연접된 대지 이렇게 되어 있네. 연접된 대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과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뭐하고 적용하지 않고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제 기억나시죠? 이때는 통합 적용은 자, 협정을 체결하려면은 지존이 나왔고 통합 적용하려면은 누가 나와야 돼? 지주가 나와야죠. 이때 지주 이름이 뭐더라? 조건이죠. 지주 조건이 사망해서 뭐 했어? 하관했죠, 하관. 이거는 같이 쓰는 거야. 지가 뭐예요? 지하층. 주가 뭐예요? 주차장. 조가 뭐예요? 조경. 건이 뭐예요? 건폐율. 용적률은 없죠. 그 다음에 하가 뭐예요? 하수처리시설. 관이 뭐예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통합 적용을 해가지고 특례를 적용받아서 착공신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바로 폐지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거기 위에 네 번째 줄이야. 다만 아래 3에 따라 올라갔습니까? 협정 폐지에 네 번째 줄. 다만 아래 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야 돼? 20년. 착공신고하고 20년이 지나야 폐지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20년하고 결합건축의 30년을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건축협정도 한번 점검하시고. 자, 테마 12번은 이행강제금이죠. 이행강제금은 당연히 무지 중요합니다. 5분 쉬었다가 한번 보실게요.